이야기의 시작은 사회 밑바닥 출신의 한 소년, 무공을 배우기 위해 무관에서 10년이나 노예처럼 일했다. 하지만 약속한 10년이 다가왔을 때 사형은 평민 무술 금지령을 들고 왔을 뿐만 아니라 평민과 함께 수련하면 구역질이 난다며 그를 무관에서 내쫓아버렸다. 곧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할지 꿈에도 모른 채. 그 순간 명문 창산 가문의 남자는 차갑게 내뱉었다. 너 같은 놈들이 수련하는 걸 보면 무도가 더럽혀지는 것 같다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고결한 무술의 오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고작 그런 이유라니 도무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하지만 사형, 그는 필사적으로 해명을 요구하며 더듬거렸다. 몇 년 전 10년을 일하면 스승님께 소개해주겠다고 직접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은 한다면 하는 그 유명한 군자검이잖습니까? 사형은 그저씩 웃으며 그 자리에서 말을 바꾸기로 했다.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다른 이유를 대주지. 내 놈은 인성에 결함이 있다.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불량한 태도를 이유로 이 무관에서 즉시 추방한다. 인성에 결함이 있다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모순인가. 그는 지독한 허탈감을 느꼈다. 사형은 그럴싸한 변명조차 지어낼 생각이 없었던 거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이른바 군자검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마음 따위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것을. 한때 사형제였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주마. 사형이 덧붙였다. 한 달 뒤 하층민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무술 대회가 열린다. 오늘 한번 시험해 보시지. 하지만 평민 무도가가 단 3승도 거두지 못한다면 무관 출입이 금지되는 걸로 끝나지 않아. 내 놈들 집구석에서조차 무술 수련이 전면 금지될 거다. 집에서조차 금지된다는 그 말은 묵직한 일격처럼 그를 강타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설상가상으로 사형은 자신이 명문가 대표로 대회에 출전한다고 선언했다. 단 한 명의 평민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내 앞에 감히 낯짝을 내밀면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주마. 군자검의 그 차가운 말은 그의 마음속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잔혹하게 짓밟아버렸다. 무도의 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고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주변 세상은 칙칙하고 생기 없는 제빛으로 변해버렸고 그는 얼빠진 채 터덜터덜 걸었다. 익숙한 집 문패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흐릿했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이제 집이다. 절망하는 내색조차 아버지께 보여드릴 순 없다고 굳게 다짐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벅차오르는 고통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그는 몸에 억지로 힘을 팍 주며 여전히 미래가 창창한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다. 남은 결의를 모두 쥐어짜내 빠르고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의 거짓말에 철저히 동참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눈치채고 진짜로 걱정하실 테니까. 영혼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았지만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는 아버지와 마주할 준비를 했다. 수련은 잘 돼가냐는 아버지의 질문에 그는 뭐라 답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말을 골랐다. 그는 순조롭다고 거짓말하며 사형이 자신의 재능을 칭찬하고 다음 달 대회 출전권을 약속했다고 둘러댔다. 심지어 사형이 며칠 쉬라고 휴가를 주었다고 덧붙였고 아버지는 그 작은 자비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 아들 아웅은 꼭 성공할 천재인 줄 진작 알았다고 말했다. 종잇장처럼 마른 노인이 매일 그 무거운 인력거를 끌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의문일 정도였다. 하지만 아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평소 그를 짓누르던 피로가 순식간에 날아간 듯했다. 그 자리를 진심 어린 자부심이 채웠고 아웅은 제발 무리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고수가 되면 아버지가 편히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집을 사드리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무리하지 마시라 당부했지만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니 그리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였다. 쫓겨났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코끝이 찡해지는 씁쓸함을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단 한 달 뒤면 그들이 희망했던 모든 게 끔찍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결코 말할 수 없었다. 내 무도의 길은 영영 끝나버린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꿈이 이토록 비참하게 끝나는 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기묘한 운명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바로 무신승천명격. 그 첫 번째 효과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오늘부터 단 하루의 수련이 무려 1년의 성취와 맞먹게 된다. 두 번째 효과는 절대 퇴보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끝없이 완벽을 향해 나아가게 해준다. 하루가 곧 1년의 힘이라니. 1년이면 수백 년의 무공수련과 맞먹는 셈이다. 이 정도 힘이라면 평범한 재능을 가진 자라도 최정상급 고수가 될 수 있다.
드디어 가족의 운명을 바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고 당장 시험해봐야만 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비좁고 허름한 위층 수련실로 몰래 빠져나가 장비들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낡아 빠진 샌드백과 마주한 채 이 명격이 과연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하고 싶었다. 작은 방에 둔탁한 퍽 소리가 울려 퍼지며 8급권 수련을 시작했고 숙련도 21%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혼자 낑낑대며 이뤄낸 성과를 알리는 글자들이 눈앞에 둥둥 떠올랐다. 전에는 숱하게 헛발질을 했지만 주먹을 내뻗는 순간 엄청난 깨달음이 머릿속에 폭포수처럼 밀려들었다. 두 번째 공격을 날리기 전 마치 다른 차원에서 수백 년 동안 기술을 연마한 것만 같았다. 이번엔 샌드백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 숙련도가 22%에 달하며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폭발적인 힘이 실렸다. 자세를 고쳐잡고 다시 캘 내리꽂았다. 타격감은 예리했고 샌드백은 새롭게 얻은 힘에 버티지 못하고 튕겨나갔다. 표면에 희미한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 방 한 방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막강해졌다. 그렇게 그의 8급권 숙련도는 거침없이 23%로 치솟았다. 통제하기 힘들었던 무거운 샌드백이 그의 주먹 아래서 리드미컬하게 춤추듯 진동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건 손바닥 안의 장난감에 불과했고 주먹을 뻗을 때마다 강해지는 감각은 그야말로 짜릿했다. 훈련에 완전히 푹 빠져 있던 그는 아침을 알리는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져서야 번쩍 정신을 차렸다. 배고파서 현기증이 날 지경인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밥 한 그릇을 덥석 집어 미친 듯이 들이켰다. 바닥을 비우고 나서야 뱃속이 좀 든든해졌지만 몸에는 여전히 미세한 허기가 맴돌고 있었다. 이건 초고속 성장이 만들어낸 굶주림이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식욕은 군자검의 전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둘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좁혀져 있었다.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해진 것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 하룻밤 만에 이토록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상태창을 확인해보니 8급권 숙련도가 무려 62%에 도달해 있었다. 엄청난 속도다. 이 기세라면 금방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오늘 그는 드디어 명경에 발을 들이고 진짜 무도가로 거듭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을 뒤바꿀 대무술 대회는 아직 29일이나 남았고 어제 들었던 군자검의 그 차갑고 무관심한 폭언이 귓가에 다시 윙윙 맴돌았다. 그 순간을 떠올리자 검고 짙은 분노가 뱃속에서 소용돌이쳤다. 29일 뒤 진문 전체가 보는 앞에서 군자검을 철저히 박살 내주겠어. 바로 그때 비좁은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단번에 누군지 알아채는 목소리, 옛 이웃들의 목소리였다. 오소소 아주머니와 그녀의 딸 강정이었다. 잠깐 귀를 기울이자 상황이 딱 파악됐다. 강정이 진문 여자사범학교에 합격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안부차 들른 것이었다. 그가 살짝 눈여겨본 여자사범학교는 엘리트들의 요랑으로 평범한 사람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여성을 배출하는 곳이었다. 아버지의 말투를 들어보니 아홍과 강정 사이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너무나도 대담한 헛된 희망이었다. 학력도 집안 배경도 완전히 딴판인데 전통적인 혼처가 될 리 만무하지 않은가.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이 가장 대단해 보이는 법이지. 우 아줌마와 잠시 수다를 떤 후 아버지는 핑계를 대고 방을 훅 빠져나갔어. 우 아줌마는 구살구마였던 그를 떠올리며 고개를 휙 돌렸지. 그녀는 지금의 기백을 보니 제법 무술가 태가 난다며 예의 바른 칭찬을 던졌어. 무술의 4대 경지인 명경, 암경, 화경, 신경을 언급하며 벌써 명경에 도달했냐고 물었지. 진원 같은 곳에선 명경에 오르기만 해도 진짜 마스터로 대우받는다고. 무림에서 명경에 오르는 건 천명 중 하나일 정도로 희귀하고 암경은 극소수의 천재들만의 영역이지. 그는 아직 명경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맹렬히 다가가고 있다고 쿨하게 인정했어. 솔직히 말해 그의 성장 속도는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고.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말에 장팅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던 호기심이 확 식어버렸어.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지. 그녀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 명경에 오르려면 하체 고정, 허리 제어, 척추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끝으로의 방출이라는 4단계를 마스터해야만 하니까. 그녀는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최소한 4단계에는 도달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지. 겨우 2단계를 마스터했을 뿐이라는 대답에 장팅은 숨막힐 듯 어색한 침묵에 빠지고 말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거야. 내심 그녀는 언제나 압도적으로 강한 무술가를 동경했고 진정한 안정감을 줄 파트너를 원하고 있었거든.
하지만 이건 절대 아니지. 처음엔 그의 침착하고 당당한 기백에 속아 엄청난 마스터인 줄 알았지. 실제 랭크가 그렇게 바닥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야. 그녀가 보기에 19살에 겨우 2단계라면 30대가 되어서야 명경에 오를까 말까 한 수준이었어. 정말이지 김 빠지는 생각이었지. 장팅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중매 시도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결론지었어.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사는 세계가 달라진 거야. 억지로 쥐어짜낸 예의 바른 대화가 몇 분 더 이어지다 장팅이 벌떡 일어섰어. 볼장 다 봤으니 이제 훌훌 털어버릴 준비를 마친 거지. 정중하지만 차가운 고갯짓을 남기고 그녀는 싸파니 집을 나서버렸어. 그렇게 그 짧았던 만남은 끝이 났지. 훈련으로 돌아오자 팔극권에 대한 그의 이해도가 시간 단위로 폭발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했어. 순식간에 뻣뻣했던 그의 척추가 물 흐르듯 엄청나게 유연해진 거야. 그는 자신의 성장을 시험해 볼 때가 왔다고 결심했지. 이번엔 주먹을 내지를 때 단순히 허리와 다리만 일치시킨 게 아니었어. 등 근육까지 완전히 개입시켰지. 그의 척추가 거대한 용처럼 꿈틀거리며 발끝에서 시작된 폭발적인 힘을 완벽한 조화와 함께 위로 쏘아 올렸어. 허리에서 상체로 전해진 힘이 캔 하는 굉음을 뿜어냈지. 모래주머니에 새겨진 주먹 자국이 엄청나게 깊어졌어. 그의 팔극권 마스터리가 순식간에 85%로 폭등했다고. 그는 하체 고정, 허리와 다리의 일치, 척추 연계라는 첫세 단계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음을 깨달았어.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손끝으로 힘을 방출해 공식적으로 명경을 돌파하는 마지막 단계뿐. 거의 다 왔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 그는 간식으로 만두를 데우려 주방으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훈련 생각뿐이었어. 거실을 지나던 중 그는 아버지와 우 아줌마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어. 대화의 주제는 여전히 그에 관한 것 같았지. 우 아줌마는 무광도장에 알아봤더니 아웅이 이미 쫓겨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 그전에도 그는 정식 제자가 되기는커녕 근처에도 못 갔었다는 거야. 그는 그저 가르쳐주려는 사범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견습생으로 시간만 보냈다는 거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겼다가 이윽고 다시 입을 열었어. 아홍이 도장에서 잘 지내며 정식 제자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고백했어. 도장 생활이 실제론 지옥처럼 힘들었을 텐데 몇 년 동안이나 꿋꿋하게 견뎌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는 아들이 모시던 사범, 바로 그 군자검이라 불리는 자를 우연히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매년 돈을 보내며 아홍을 잘 보살펴달라고, 최소한 너무 심하게 괴롭힘 당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야. 우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화 형님의 다정함은 알겠지만 이 연극을 영원히 계속할 순 없다고 못을 박았어. 한 달 뒤면 평민 출신들은 무술을 배울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될 테니까. 아홍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그 애가 마침내 꿈을 포기할 때까지 마냥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말했듯 무술은 오직 한 가지. 그 아이가 어릴 적부터 미친 듯이 사랑해온 전부였는걸. 그는 변변한 스승 하나 구해줄 힘조차 없는 막노동꾼이라는 자신의 무력함이 주는 끔찍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 갈라지는 목소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아이의 눈물 겨운 연기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뿐이었다고 고백했지. 그는 아이가 마침내 마음을 접고 새 출발을 할 때를 대비해 이미 마차 회사에 일자리를 구해두었다고 말했어. 점점 흐려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비좁은 훈련실로 뚜벅뚜벅 돌아갔지. 이제 명경까지 남은 건 단 한 걸음뿐.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어. 머릿속을 차갑게 비운 채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며 폭풍처럼 주먹을 날렸지. 주먹을 꽂을 때마다 모래주머니에 깊은 자국이 파였고 그 자국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주먹이 내리꽂혔어. 정확히 같은 곳에 타격이 꽂히며 주먹 자국은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로 미친 듯이 깊어졌지. 자국은 끝없이 깊게 파여 절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는 완전히 신들린 것 같았고 무술의 경지는 이 명상 상태에서 미친 듯이 치솟아 팔극권의 진행도가 무려 98%까지 치달았지. 99%. 아슬아슬한 극한의 한계에서 갑자기 그의 내면에 불꽃이 번쩍이며 팔극권 특유의 폭발적인 힘이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솟구쳤어. 그 힘이 예리한 일직선으로 응축되더니 오직 한 점에 완전히 집중되어 그의 주먹에서 쾅 하고 폭발했지. 모래주머니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
엄청난 괄등과 함께 흙먼지와 파편을 흩뿌리며 산산조각 나버렸지. 드디어 그가 마스터리 100%, 명경의 경지에 올랐다는 걸 똑똑히 볼 수 있다고. 이 순간부터 그는 진정한 무술가로 거듭난 거야. 10년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마침내 눈부신 빛 속으로 발을 내디딘 거지.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어. 훈련실을 싹 치운 뒤 그는 곧바로 약방으로 향했어. 외용 고약 24개와 내복약 2병을 샀지.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2년은 거뜬히 쓸 엄청난 양이라고. 총액은 은하 100립, 아버지의 1년 치유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거금이었어. 일개 하인 신분이었던 그에게 그런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지.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어머니가 남겨주신 옷팔찌를 빚의 담보로 맡겨야만 했어. 그는 옷팔찌를 무사히 되찾기 위해 한 달 안에 약값과 이자를 전부 갚겠다고 굳게 약속했지. 처음엔 이 새로운 힘으로의 전환이 생각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새롭게 강해진 몸의 한계를 조심스레 시험하며 약간의 망설임을 품은 채 훈련을 시작했지. 그의 기술은 완벽과는 아직 거리가 멀었어. 어쩌다 운 좋게 명경의 일격을 한번 적중시키기까지 무려 20번이나 주먹을 내질러야 했지.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자 점차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어. 이제 몇 번의 타격 중 한 번은 그 파괴적으로 응축된 힘을 싣고 있었다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도입부를 마스터하는데 몇 달을 쏟아부었겠지만 그는 단 하루 오후 만에 미친 듯이 뚫고 지나가고 있었어. 한때 아득한 신처럼 보였던 전설적인 군자 검조차, 이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로 보였지. 그들 사이의 격차는 엄청나게 좁혀졌고 그 거리감이 몇 초 단위로 팍팍 줄어드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 그때부터 그는 눈 떠있는 모든 시간을 숲에서 보냈어. 폼을 연습하고 약을 바르고 근처 우물에서 물을 들이켜며 말이야. 배가 고파서 꼬르륵 거릴 때마다 그는 그저 깡으로 불편함을 버텼어. 음식보다 성장에 훨씬 굶주려 있었거든. 나무에 내리꽂히는 주먹의 리드미컬한 캘캘 소리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지. 그 무겁고 둔탁한 메아리가 숲을 가득 채웠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자신의 모든 영혼을 훈련에 쏟아부으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지. 그는 진행도가 무려 135%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을 미친 듯이 몰아붙였고 잠시 멈춰 물주머니를 낚아채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을 뿐이야. 젊은이, 대체 자네의 스승이 누구인가? 벌써 명경의 경지에 들어섰군 그래. 고요한 숲의 정막을 깨며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 어째서 아직도 기초훈련만 하고 있는 거냐? 방해받은 것에 호기심을 느끼며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곳에는 긴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와 흰색 수련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아, 낯이 익은 얼굴들인데. 명경에 오르기 전 10번 수련하면 두세 번쯤은 마주치던 사람들이었다. 그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 역시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려 일부러 거리를 두었지. 명경을 마스터한 지금에야 비로소 주목받을 자격을 얻은 모양이다. 스승은 없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저 혼자 수련할 뿐입니다. 스승이 없다고. 사내의 눈빛에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는 듯 아하 하고 깨닫는 표정을 지었다. 어쩐지 명경의 힘을 확실히 굳혔음에도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권법에만 매달려 있더라니. 아직 팔극권의 6대계 룡다가를 시작하지 않은 거냐? 6대계라고? 솔직히 말해 난생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기분이 좋아진 중년 사내가 미소를 지으며 6대계가 팔극권 구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총 6가지의 뚜렷한 동작으로 나뉘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흡포한 정점의 일격은 단연코 신관주신 간졌다. 뼈를 박살내기로 악력 높은 신관주지. 정면으로 막아낼 엄두를 내는 자는 거의 없다. 이리 와라. 사내가 말했다. 내 몸에 손을 얹어봐라. 내 몸을 타고 흐르는 힘을 직접 느껴보라고. 사내는 힘이 바로 나는 관절에 직접 손을 대보라고 손짓했다. 사내가 자신을 가르치려 한다는 걸 눈치채고 그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저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단숨에 다가가 그 움직임을 느꼈다. 사내가 자세를 낮추자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발을 디딘 곳에 깊은 자국이 파였다. 쿵쿵. 순간 대지에서 깨어난 용처럼 폭발적인 힘이 분출되며 허리와 척추의 회전을 타고 나선형으로 솟구쳤다. 그 에너지가 오른팔로 휘감기더니 콱강 하는 파공음과 함께 팔꿈치를 고목에 찔러 넣으며 맹렬하게 폭발했다. 충격이 어찌나 거대한지 일격이 꽂힌 나무통이 푹 꺼지며 나무 껍질이 산산조각 났다. 콱해. 대단해.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틀 내내 이 단단한 나무를 쳤지만 흠집 하나 내지 못했거늘 이 사내의 팔꿈치 한 방에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리다니. 일반인에게 적중했다면 그야말로 즉사였을 거다. 기술을 몇 번 더 시연해 보인 후 중년 사내가 마침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주인공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직접 해보라고 권했다. 방금 느꼈던 기의 흐름을 떠올리다 자세를 잡았다. 허리를 틀고 팔을 치켜든 뒤 정확하게 팔꿈치를 앞으로 내질렀다. 팔극권 숙련도가 순식간에 135%에서 136%로 껑충 뛰는 것이 보였다. 띠링! 그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진정한 발경 비법을 터듀라니 단 한 번의 일격만으로도 경험치 1포인트를 통째로 얻을 수 있었다. 환희가 벅차올랐다. 이제 진행도가 무공의 실제 숙련도를 나타낸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 이 비밀을 깨우쳤겠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했을 거다.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쓸데없는 짐작은 건너뛰고 곧바로 실전 수련에 돌입할 수 있다. 당연히 성장 속도도 폭발적으로 빨라질 터. 근처에서 젊은 여자가 스승에게 저 소년이 신관주를 마스터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물었다. 그녀는 한두 달이면 되려나 하고 궁금해했다. 하지만 사내는 녀석과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니 알 수 없다고 쿨하게 대답했다. 그냥 변덕 삼아 해본 일일 뿐. 물가죽 부대에서 물을 한 모금 들이켠 사내는 눈높이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저 어린 나이에 명경에 오르지 않았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거다. 8극권 최고의 살초 중 하나인 신관주는 발경의 완벽한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마스터하기가 악랄하게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연계의 흐름에 대한 조건도 극단적이다. 시작점에서의 미세한 오차가 끝에 가서는 걷잡을 수 없는 대실패로 이어지지. 수많은 수련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법. 스승의 가르침이 없다면 그 숨겨진 결함들을 평생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 사내의 눈에는 한 달 안에만 마스터해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는 며칠 뒤에 다시 오기로 하고 이만 자리를 뜨기로 했다. 물부대를 허리띠에 다시 차고 몸을 돌렸다. 서나흘 뒤에도 저 소년이 여전히 리듬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을 거라 짐작하며 여유롭게 숲의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그때 소년이 제대로 된 태도를 보이며 도움을 청한다면 몇 가지 조언쯤은 더 해줄 의향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는 꽤 관대한 편이었으니까. 젊은 여자가 웃으며 며칠 뒤에 와봐야 볼 게 뭐 있겠냐고 물었다. 진정한 천재인 대사형조차 꼬박 열흘이나 걸렸잖아요. 그녀는 이 낯선 녀석이 그들의 최고 유망주보다 나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다. 스승은 그녀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타일렀다. 내 대사형은 내 젊은 시절에만 살짝 못 미치는 희대의 천재라는 걸 잊지 마라. 중년 사내의 얼굴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수제자는 단 열흘 만에 그 기술을 통달한 동년배 중 가장 빛나는 별이었다. 그 위협은 자신이 젊은 시절 세운 전설적인 3일 마스터 기록에 버금가는 것이었으니 젊은 여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승님은 정확히 얼마나 걸렸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려는 찰나 쾅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사내와 젊은 여자 모두 본능적으로 고개를 확 돌렸다. 주인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표정이 서서히 얼어붙었다. 눈앞에 고목에 선명하고 깊은 팔꿈치 자국이 푹 파여 있었던 것이다. 단숨에 기술을 마스터해버린 거다. 그것도 고작 몇 마디 나눌 짧은 시간 만에 신창 한창으로 널리 알려진 대종사 이서성조차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기엔 충분한 순간이었다. 젊은 여자가 참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님은 저 기술을 익히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 다시 물었다. 이서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평온하고 무심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녀석, 나와 거의 비슷한 속도군. 그가 툭 내번졌다. 젊은 여자는 불신이 가득한 눈초리로 스승을 쳐다보았다. 그 순간 스승이 씩 미소를 지으며 원홍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스승의 의도를 알아챈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다급하게 정말 저 소년을 제자로 거둘 작정이냐고 물었다. 이서성이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 녀석이 네 사제가 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진문무술협회가 천민 출신을 제자로 들이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을 세웠음을 상기시켰다. 그 규칙을 깼다간 다른 모든 유파의 분노를 사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원홍을 바라보는 이서성의 두 눈엔 억누를 수 없는 감탄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런 희대의 천재를 고작 알량한 편견 따위에 썩힐 순 없지. 협회의 압박은 이 몸이 직접 감당하마. 그가 선언했다.
스승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는 젊은 여자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위험인지 속으로 한숨만 푹푹 내쉴 뿐. 그 사이 이서성은 이미 원홍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에게 재능이 제법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그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내 문파에 들어올 생각은 없는가? 신창 이서성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원홍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사내는 권법과 창술 모두의 달인이자 단 한 번도 패배를 맛본 적 없는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가. 솔직히 말해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이서성의 제자가 된다면 다가올 무술 대회에서 군자검을 꺾을 확률이 고작 20%에서 100% 확신으로 껑충 뜰 터. 게다가 아버지가 꾸며냈던 천재 아들의 이미지가 마침내 진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 때가 온 거다. 원홍은 새로운 사부님께 넙죽 절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단 1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어쨌든 감히 이서성을 사칭했던 마지막 녀석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서성은 호탕하게 웃으며 좋다라는 말을 3번이나 외쳤다. 그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지금부터 원홍이 자신의 6번째 제자라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젊은 여자를 방유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진문의 최고 부호의 딸이었고 서성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돈이 필요하면 사저에게 부탁하라고 말했다. 원홍은 앞으로 나서며 새로운 사저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방유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사부님의 결정이니 순순히 받아들였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 깨달은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팔찌를 빼서 환영 선물로 건넸다. 그래, 정말 엄청난 통 큰 선물이었다. 원홍은 낸죽 그 팔찌를 받아들었다. 감사를 표한 뒤 그는 서성에게 돌아와 자신이 아직 엄밀히 말해 문검도장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요 며칠 공식적인 파문장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신분 상태를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군자검 그 자식은 원홍을 안중에도 두지 않아 기록에서 제명하는 기본 서류 작업조차 방치해두고 있었다. 서성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툭 털어버리고는 손뼉을 쳤다. 짝! 그 순간 근처 나무 그늘에서 한 노인이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자. 이 자가 바로 수노인. 수십 년간 서성을 보필해온 충직한 수행원이었다. 서성은 수 노인에게 당장 이 녀석을 문검도장으로 데려가 공식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원홍은 다시 한번 사부님께 엎드려 감사했다. 곧이어 원홍이 지난 1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곳을 향해 두 사람이 인력거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15분 후 그들은 너무도 익숙한 문검도장의 복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신창도장의 고위 인사가 행차하다니 이는 자연스레 엄청난 이목을 끄는 희귀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수 노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방안을 훑자 제자들과 경비원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다. 마치 기묘한 침묵의 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두 사람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기록 보관소에 도착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챙겼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원홍을 알아봤다. 그들은 원홍을 가리키며 마당에서 수련하던 그 홍이라는 견습생 아니냐고 수군거렸다. 목격자는 재빨리 군자검에게 달려가 원홍과 동행한 남자가 그 명성 높은 신창도장 사람 같다고 보고했다. 군자검의 시선이 휙 스쳐 지나가며 원홍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신창도장 제복을 입은 남자에게 꽂혔다. 군자검은 수노인의 제복에 집중하며 원홍이 쫓겨난 뒤 새로운 주인을 찾은 얄팍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라고 넘겨 짚었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가 볼 것도 없다며 코웃음 쳤고 원홍이 서류 작업을 막 마쳤을 때 군자검도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것으로 그의 이름은 문검도장의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완벽히 지워졌다. 그는 더 이상 한낱 견습생이었던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수노인은 시간이 늦어졌다며 후계자님을 다시 모셔다 드리겠다고 정중히 제안했다. 원홍은 수고에 감사하다며 깍듯이 인사했다. 후계자라는 칭호를 듣는 순간 군자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는 횟고개를 돌렸고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아까 무시했던 그 소년과 늙은 수행원을 응시하자 진심으로 경악한 기색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신창도장의 마스터는 오직 단 한 명, 이서성뿐이다. 후계자라 불린다는 건 단 한 가지 의미, 바로 직계 제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절대 불가능해. 군자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지켜보았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머리가 터질 듯이 돌아갔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신조차도 몇 년 전 이서성의 눈에 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딴 쥐뿔도 없는 녀석이 해냈단 말인가? 이 하찮은 평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서성의 제자가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성의 눈높이는 전설적으로 높기로 유명하지 않은가? 결국 그는 속으로 애써 부정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라니. 그런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는 원홍을 쏘아보며 당장이라도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다. 하지만 차분하고 초연한 무인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억지로 참아냈다. 대신 가문의 막강한 인맥을 동원해 이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보기로 결심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만 해. 얼마 지나지 않아 순호인과 원홍은 공식 등록을 마무리하기 위해 신창도장으로 돌아왔다. 널찍한 수련장으로 들어서자 원홍은 다시 한번 이서성 사부님과 마주했다. 그의 새로운 사부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서성은 소년의 꼿꼿한 자세에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쇠 패를 휙 던져주었다. 그것은 바로 의료통행패였다. 그는 원홍에게 필요한 약이 있으면 회성의원에서 이걸 쓰라고 말하며 비용은 사저가 낼 거라며 씩 웃었다. 그것을 주는 순간 원홍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솔직히 말해 지금 그의 수련 단계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 명경의 경지에 도달한 후 그가 전에 쓰던 싸구려 시판 약으로는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그에게 필요한 최고급 연고는 너무 비싸서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났고 지금까지는 눈물을 머금고 저급품으로 버텨야만 했다. 하지만 사부님이 주신 이 의료패 덕분에 아직 명경 초기 단계에서 몸이 상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싹 사라졌다. 서성은 오늘이야말로 그에게 진정한 비기를 가르치기 딱 좋은 날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수련이 반드시 대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을 마치며 서성은 무기 거치대에서 백납창을 척하고 집어들었다. 내공의 정수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한 뒤 서성은 갑자기 낮게 기합을 내지르며 오른발로 바닥을 캘하고 짓눌렀다. 캘! 그의 손에 들린 백납창이 번개처럼 쏘아져 나갔다. 슈가각! 경쾌하고 파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창끝이 벽에 걸린 화선지 뭉치를 뚫고 들어가더니 단숨에 물 흐르듯 쑥 뽑혀 나왔다. 서성이 마침내 창을 내리자 원홍은 구멍난 종이를 조심스레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십장이나 겹쳐진 화선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뚫려 있었다. 마치 하나처럼 완벽하고 매끄러운 단면, 무거운 창으로 찌른 게 아니라 초고수의 예리한 칼날로 정교하게 도려낸 것 같았다. 이런 경지를 위해 필요한 힘의 통제력은 그야말로 소름 돋을 정도로 경이로웠다. 서성은 몇 번 더 시범을 보인 후 창을 원홍에게 툭 던져주고는 뒷짐을 진 채 유유히 걸어가 버렸다. 사저인 방유는 깜짝 놀라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물었지만 서성은 녀석이 혼자 연습하게 둬야 진정한 고수의 길과 얄팍한 잔재주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거라고 답했다. 그는 녀석이 절대로 자만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가 뭘 가르치셨냐고 묻자 그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관지다. 방유는 경악했다. 첫째 대사형이 그 기술을 익히려고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종이를 낭비하며 미쳐가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기초도 전혀 없는 신입에게 그걸 시키다니 그녀로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서성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사부님도 예전에 똑같이 하셨다고 덧붙일 뿐이었다. 이건 새로운 제자의 길을 팍 꺾어놓기 위한 살벌한 신고식이었다. 서성은 자리를 뜨며 은근한 자부심을 안고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했다. 그는 아무 도움 없이 단 5일 만에 수파격을 마스터해 사부님의 기록을 보름이나 앞당긴 천재가 아니었던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사부님이 지으셨던 경악스러운 표정을 떠올리면 서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결국 이건 처음부터 새 제자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들 문파의 뼈대 있는 오랜 전통이었다. 다시 수련장으로 돌아와서 원홍은 무거운 창을 꽉 쥐고 자세를 잡으며 단단히 딛고 허리를 비틀던 사부님의 움직임을 그대로 모방했다. 그가 앞을 향해 팍 찔러 들어갔지만 깔끔한 타격 대신 창끝이 화선지 뭉치를 찢어발기며 퍽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마치 눈송이처럼 종이 조각들이 흩날리며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그의 팔극권 숙련도는 6%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원홍은 눈곱만큼도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 마지막 일격의 감각을 온몸으로 흡수한 뒤 그는 다시 한번 거칠게 창을 내질렀다. 슈! 이번에는 화선지가 여전히 찢어지긴 했지만 이전 시도보다 훼손 정도가 훨씬 덜했다. 겨우 종이의 절반만 찢겨 나갔을 뿐이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초집중하는 사이 그의 팔극권 숙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 원홍은 잠시 멈춰서서 감각을 되새기더니 자세를 재조정하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일격을 날렸다. 쾅! 오후 내내 그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남았다. 찌를 때마다 멈춰서서 감각을 흡수하고 곧바로 다시 내질렀다. 모든 움직임의 미세한 뉘앙스를 온몸으로 느꼈다. 종이가 더 이상 찢겨나가지 않았다. 마침내 내공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증거. 이 기술의 경지에 드디어 발을 들인 거다. 차를 벌컥벌컥 들이켜고 스승님이 남겨둔 정적 단계의 약골을 씹어 삼키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위안홍은 무거운 창을 번쩍 들어올리며 새롭고 강렬한 수련을 시작했다. 슉! 창끝이 허공을 가르는 파공음이 공기를 베었다. 공기를 찢는 소리와 종이가 파열되는 날카로운 소리가 수련관에 쩌렁쩌렁 울렸다. 저녁이 다가오자 무언가 달라졌다. 창을 찌르는 순간 창끝이 닿은 화선지에 연못의 파문 같은 진동이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마침내 무술의 입실 율식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그의 팔극권 정적 진척도가 비약적으로 솟구쳤다. 최고 등급의 무술은 역시나 끔찍하게 어렵다고 자조했다. 이 기초 경지에 오르는 데만 꼬박 반나절이 걸렸으니까 그의 머릿속에선 이 속도는 너무나도 느려 터진 것이었다. 완전한 통달까지 꼬박 이틀이나 걸릴지도 모른다니 그의 감 그야말로 끔찍한 생각이었다. 스승님이 실망하시진 않을까 두려웠다. 스승님이 젊은 시절엔 도대체 얼마나 더 빨리 깨우치셨을까. 집에 가서 오늘 밤 6시간을 더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내일까지 단 한 장도 찢지 않고 세 겹의 종이를 단숨에 뚫어버리겠어. 스승님을 실망시킨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위안홍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작스런 초조함이 맹렬하게 끌어올랐다. 도대체 스승님은 어떤 괴물이길래 성장 시스템을 가진 자신보다도 수련 속도가 빠르단 말인가. 더 미친 듯이 노력해야만 해. 수련하다 죽는 게 아니라면 절대적인 한계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거다. 근육을 짓누르는 분통 따위 무시한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시 한번 수련의 사이클을 돌렸다. 완전한 무아지경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그의 성장은 새로운 정점에 다다랐다. 팔극권 정적 진척도 600 중 209 달성. 이 속도라면 3, 4일 안에 완벽한 마스터다. 시간이 늦어진 걸 확인한 위안홍은 창을 거두고 회계사에게 매월 나오는 은원 100냥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아버지의 1년치 고된 노동의 대가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거금. 당장 챙겨두는 게 안심이었다. 돈을 받자마자 백남목창 하나와 두꺼운 화선지 6묶음을 샀고 일꾼들을 고용해 집으로 날랐다. 무술이 금을 집어삼킨다는 옛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다. 이 소박한 수련 도구들의 가격조차 실로 엄청났다. 아버지의 반년치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이라니. 무술관을 나서던 순간 위안홍의 시야에 낯익은 뒷모습이 확 들어왔다. 너무나도 아버지와 닮은 모습에 순간 얼어붙었지만 거리도 멀고 순식간이라 확신할 순 없었다. 인파를 뚫고 제대로 확인하려 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람들의 바닷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저 잘못 본 게 틀림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최근 아버지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다. 밤낮 없이 알 수 없는 일에 매달리느라 바쁘셨으니까. 다행히 무술관에서 나오는 월 100원 덕분에 가족들 걱정은 끝이다. 더 이상 아버지도 뼈 빠지게 일하실 필요가 없다. 한편 환호인은 조심스레 허리를 굽히며 신창관의 매니저를 자신의 인력거로 안내하고 있었다. 관리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환호인은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공처럼 둥실둥실한 매니저의 체중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 두 사람 몫의 무게였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끌어야만 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된 일이었다. 머지않아 얇은 셔츠는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진이라는 이름의 이 매니저는 무술관의 기묘한 소문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글쎄, 새로운 직계 제자가 나타났대. 수사범님이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지만 20살도 안 되어 보인다나 뭐라나. 환호인은 매니저의 투덜거림을 못 들은 척하며 그저 발걸음에만 집중했다. 솔직히 말해 그의 입이 무거운 것이 최고의 장점이었다. 들은 걸 절대 발설하지 않아 고용된 그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부러움은 어쩔 수 없었다. 20살 미만이라니 아들 위안홍과 대충 비슷한 또래잖아. 대체 어떤 천재길래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걸까? 우리 위안홍이 그 천재의 10분의 1만 닮았어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버지가 됐을 텐데. 마침내 돈을 닥닥 집어모은 환오이는 뚱뚱한 매니저가 상념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들의 일자리에 대해 물었다. 최근 위안홍의 미래를 책임지려 뼈가 빠지게 뛰어다녔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인력 거꾼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는 단 하나. 모두가 탐내는 그 자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신창관 전속 인력 거꾼이었다. 하루에 단 2번만 운행하면 되는 꿀같은 직장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다. 보수도 한 달에 10원이라는 파격적인 금액. 그와 같은 처지에선 엄청난 거금이었다. 당연히 이런 꿀 직장은 경쟁이 미친 듯이 치열했다. 화 노인은 정작 자기 밥그릇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지만 오직 아들 녀석을 위해서라면 관리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제발 좋은 말 좀 얹어달라고 말이다. 솔직히 말해 이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신창관의 실세인 그 매니저는 동네 경찰서장들조차 설설기는 존재, 환호인과 위안옥에겐 구름 위의 인물이었다. 그는 감히 닿을 수조차 없는 까마득한 고위 인사였다. 그런 그에게 찌끄러기 일자리 하나 내주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화 영감, 그가 입을 열었다. 무술 금지령이 내려진 후로 평민들은 무술관에 제자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지? 대신 녀석들이 무슨 일자리든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거든. 어쨌든 명문 무술관에 인력 거꾼이나 요리사만 돼도 일반 노동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아지니까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야 평생 철밥통 보장이니 말이야. 매니저의 말투에 화노인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공포가 맺히기 시작했다. 짧은 침묵 후 매니저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 피 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자릿세도 덩달아 훅 뛰어올랐어. 이제 360원이야. 그 말에 화노인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굳어버렸다. 360원이라고? 영혼까지 팔아넘겨도 마련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만큼 기가 막힌 액수였다. 원래 가격인 180원도 피를 토하며 간신히 모은 거였다. 목표를 채우려고 자존심까지 박박 기버 우샤오샤오에게 160원을 빌리기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격이 2배로 뛰다니 말도 안 돼. 360원이 오늘 시세야. 매니저가 덧붙였다. 한 달 뒤면 또 오르겠지. 잘 생각해보라고, 영감. 돈이 모자라면 집이라도 팔아버리는 게 어때? 매니저는 한 남자의 꿈을 짓밟아버린 줄도 모르는 듯 시원한 저녁 바람을 즐기며 등받이에 기댔다. 집을 판다고? 화노이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낡은 집은 다 쓰러져가고 허름했지만 집먼에 남은 그의 가족의 유일한 뿌리였다. 그날 저녁 매니저를 집에 내려준 후 화노이는 어두운 골목구석에 주저앉아 무심히 세상을 바라보았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저무는 동안 그는 그림자 속에 잊혀진 닳고 다른 돌덩이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물웅덩이에 비친 구부정한 자신의 흐릿한 모습을 보며 화노이는 자신도 한때 위안홍처럼 빛났었다고 중얼거렸다. 그 시절엔 젊고 에너지가 넘쳐흘러 절대 고갈되지 않을 듯한 무한한 체력을 자랑했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인력거를 끌다 보니 허리가 아작나고 말았다. 이제는 허리조차 꼿꼿이 펴지 못하고 머리엔 백발이 성성했다. 우리 위안홍만큼은 절대 이런 뼈 빠지는 고통의 삶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매일같이 남들에게 억지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신거리는 고통뿐인 몸뚱이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위대한 무술의 대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신창관에 일자리가 있으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살 수 있을 테니까. 낡은 집이 없어져 가문의 뿌리가 뽑힌다 해도 위안홍만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마음을 굳혔다. 그 속삭임과 함께 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희미한 석양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한편 집으로 향하던 원홍은 춘당 약방에 들렀다. 스승님이 주신 약패로 연고를 샀다. 연경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버티게 해줄 엄청난 양이었다. 하지만 그 정점에 오르면 몸에 엄청난 부담을 견디기 위해 진홍비 특효 연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최고급 연고는 명문가조차 구하기 힘든 초이기템, 약방에는 재고가 아예 없었다. 하지만 매니저가 곧 열릴 이벤트를 언급하는 걸 들었다. 며칠 후 신창관에서 타 문파들과 소규모 대회를 여는데 우승 상품이 바로 그 연고였다. 물건을 챙긴 원홍은 근처 시장에 들러 평소엔 엄두도 못 냈던 고기와 채소를 잔뜩 샀다. 이제 제대로 먹을 시간이다. 좁고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 안 계셨다. 원홍은 곧장 짐을 들고 부엌으로 직행했다. 훈련에 들어가기 전 돼지고기와 양배추, 면을 넣고 거대한 냄비 한가득 요리를 준비했다. 벽에 패드를 대고 겹겹이 화선지를 매단 뒤 백납창을 쥐고 자세를 잡았다. 가슴이 리드미컬하게 오르내리며 목구멍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코로 날카롭게 내뿜었다. 츠읍 후. 서서히 원홍의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졌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재생하며 집중력을 끌어올렸다.
이제 이서성 스승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겼지만 결국 믿을 건 오직 자신의 실력뿐이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성장에 따른 들뜬 마음을 씻어내자 머릿속이 완전히 텅 비워졌다. 주변 세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남은 건 손에 쥔 묵직한 창과 눈앞의 화선지뿐. 온 정신을 집중해 창을 앞으로 맹렬히 찔러 넣었다. 슈, 창이 허공을 가르며 벽의 화선지를 꿰뚫었고 표면에 선명한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길게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콰직. 그 후에야 종이가 끌리는 소리가 뒤따랐다. 창을 거두고 앞으로 다가가 흔적을 살폈다. 맨 바깥쪽 종이에 추가로 찢어지거나 힘이 센 흔적 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의 팔극권 숙련도가 한 차원 더 진화한 것이다. 잠시 후 원홍은 집 근처의 오래된 나무로 향했다. 폭발적인 스텝과 함께 팔꿈치를 꽂아 너착해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에 0.5인치 깊이의 자국이 파였다. 예전의 얕은 자국들에 비하면 무려 2배나 깊었다. 그는 눈에 띄게 강해졌다. 게다가 아직 26일이나 남아있어. 대형 대회까지 남은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원홍은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무거운 창을 집어들었다. 2세트를 끝마쳤을 때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철컥, 무거운 소리와 함께 두꺼운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마침내 돌아오셨다. 원홍은 미소 지으며 부엌에서 남은 돼지고기 양배추 고기국수를 내왔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희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위대한 신창, 이서성 스승님의 정식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다. 진문시 최고의 무술 달인 말이다. 이전에 거짓말을 했다는 걸 고백하며 아버지가 그저 장단만 맞춰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다. 그는 신분패와 지급받은 생활비를 보여주었다. 원홍이 은화가 가득 든 커다란 주머니를 아버지에게 내밀자 그의 얼굴에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화 영감은 잠시 굳어졌지만 속으로는 원홍이 또 다른 허풍을 떨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른 도장에 대한 거짓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이번엔 이서성 스승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장단을 맞추며 이서성 스승님이 다른 도장에서 빼올 정도로 우리 아들이 천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년간 단련된 연기력으로 그는 꾸며낸 당혹감과 훈련된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신분패를 바라보았다. 겉으론 안도와 자랑스러움을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가짜 신분패가 기가 막히게 정교하군이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이 은화들은 어디서 났을까? 원홍이 기어코 가보인 옥팔찌를 전당포에 넘긴 게 틀림없어. 원홍은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매달 100위안의 용돈으로 허덕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쓰레기 같은 게 대신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원홍은 활짝 웃으며 30개의 은화를 아버지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경비로는 겨우 7개만 남겼다. 화 영감은 아들이 돈을 펑펑 써버리기 전에 이 은화 30개를 장가갈 미천으로 꼭 모아둬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화씨 부자는 드디어 주워온 게를 먹지 않아도 되었다.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양배추 고기국수를 함께 나눴다. 식사는 최고로 맛있었다. 밥을 소화시킨 원홍은 다시 훈련실로 들어가 지옥 훈련을 재개했다. 무거운 창을 들어 올리자 팔은 미친 듯이 쑤셨고 등과 다리도 끊어질 듯 아파왔다. 당장이라도 창을 내던지고 싶었다. 그냥 누워서 밤새 획 자고 싶었지만 지금의 힘으로는 군자검 녀석을 꺾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10년간 견뎌온 억압을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올랐다. 강렬한 감정은 종종 인간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법이다. 그리고 이 순간 원홍은 육체의 고통을 잊은 채 관역을 맹렬히 노려보았다. 화선지 중심에 집중하고 발을 단단히 고정한 뒤 코로 숨을 거칠게 내뱉으며 허리의 힘을 폭발시켰다. 무거운 창이 발에서 다리로 허리를 거쳐 팔까지 하나로 이어진 힘에 의해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눈앞에 화선지가 군자검의 실루엣으로 변하는 듯했고 1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창끝으로 쏟아졌다.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다. 태어날 때부터 잘난 놈들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남의 앞길을 막아서는 놈들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따라잡으려는 자들의 발전의 문을 그딴 놈들이 걸어 잠그게 내버려 둘 순 없었다. 솔직히 말해 그의 결의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창끝이 다시 한번 화선지를 꿰뚫었고 이번엔 맨 바깥층만 깔끔하고 완벽한 타격을 보여준 게 아니었다. 두 번째 장에도 깔끔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의 팔극권 숙련도가 228%에 도달했다.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음 숙련도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강해진다는 선명한 감각이 원홍의 가슴에 불굴의 투지를 채워 넣었다. 그 찌르기의 감각을 온전히 흡수한 뒤 창이 윙윙거리고 가죽으로 감싼 자루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계속해서 찌르기를 반복했다. 상자 안에 화선지 더미가 점점 얇아졌고 완전한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몇 시간이고 수련을 멈추지 않았다. 원홍은 결국 창을 꽉 쥔 채로 깊고 무거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비치기도 전에 원홍은 이미 번쩍 눈을 떴다.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몸이 본능적으로 튀어올라 곧바로 창술 자세를 잡았다. 어제 얼마나 발전했는지 궁금했다. 투명한 상태창을 흘끗 보자 팔극권 숙련도가 237%를 찍고 있었다. 그 치열했던 훈련이 그의 성장을 더욱 맹렬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확실히 다음 단계의 마스터에 다가가고 있었다. 명확한 목표를 눈앞에 둔 원홍은 아침 해가 도시를 비추기 시작할 무렵 약골을 조금 바르고 훈련을 재개했다.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앞으로 창을 힘껏 내질렀다. 파바박! 3번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단 하나의 소리처럼 미친 듯이 빠르게 연달아 울려 퍼졌다. 그리고 종이가 찢어지는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틀로 다가가 화선지를 한 장씩 떼어내며 결과를 확인했다. 앞에 3장 모두에 완벽하고 매끄러운 구멍이 뚫려 있었다. 마치 자로 재고 정교하게 조각한 것처럼. 삼격관통. 마침내 다음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원홍이 무거운 창을 치우고 훈련실을 나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안 계셨다. 화영감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대체 무슨 이유인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원홍은 무관으로 향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과연 기초 훈련만으로 이 정도 경지에 오른 게 사부님 성에 찰까? 한편 선배 제자가 이 사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그는 후배의 기가 꺾였을까 걱정했지만 이수성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작은 시련 따위가 그를 망칠 순 없다. 선배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겨우 하룻밤 지났을 뿐이니까 아직 기초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희망을 잃기엔 너무 일렀다. 차에서 내리며 미소를 지은 이사부는 녀석이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고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곧 훈련실에 도착했다. 벌컥 문을 열자마자 이수성의 눈에 삼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원홍이 들어왔다. 기술을 터득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운 듯한 기색이었다. 그럼에도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 돋보였다. 이 사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표정을 유지한 채 어제 훈련은 어땠는지 물었다. 원홍은 꾸벅 인사를 한 뒤 어젯밤 훈련 도중 지쳐 잠들어 버렸다며 몹시 부끄러워했다. 더 잘했어야 했다며 자책하는 그에게 이 사부는 젊은 혈기에 그 정도 피로는 당연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었다. 이야기를 들은 이수성은 대충 상황이 파악되는 듯했다. 녀석이 아직 기술을 통달하진 못했어도 그 엄청난 성실한 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간 뒤에도 피나는 수련을 계속했다는 사실에 사부는 꽤 흐매레했다. 솔직히 말해 재능도 좋지만 노력은 더 훌륭한 법. 원홍은 혹독한 훈련 끝에 어제 해질녘이 되어서야 간신히 물결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아직 맑은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이 사부는 자신도 그러다며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려던 찰나 잠깐 방금 녀석이 뭐라고 했지? 위로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이수성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어린 제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물결을 만들어냈다고? 뒷짐을 진 이수성의 손에 들린 호두알이 그의 거대한 충격을 그대로 받아냈다. 빠직 움켜쥔 소나기 힘의 호두 껍데기에 금이 갔다. 한나절도 안 돼 그 경지에 올랐다는 것, 과거 자신의 재능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이었다. 갑작스러운 침묵에 당황한 원홍이 고개를 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다. 이 사부는 재빨리 충격을 감추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해보라고 했다. 녀석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날이 어두워질 즈음 감각이 좋아지면서 가장 바깥쪽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가장 바깥쪽 종이가 멀쩡했다고? 이수성은 무표정하게 천장을 응시했지만 등 뒤에 호두알은 이미 금으로 뒤덮여 있었다. 사부인 자신이 그 정도의 정밀함에 도달하는데 꼬박 닷새가 걸렸거늘. 그런데 이 제자는 저녁 식사 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해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었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 엄청난 진전을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원홍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을 집어들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발을 굳게 디디고 허리를 비틀며 일격의 준비를 마쳤다.
아침 훈련의 감각을 따라 창끝이 흘러나온 힘으로 인한 찢어짐 하나 없이 첫 세겹의 종이를 부드럽게 꿰뚫었다. 그는 동틀녘까지 훈련한 끝에 이 하차는 경지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원홍은 창을 거두며 자신의 느린 발전을 몹시 부끄러워했다. 콰직, 한계에 달한 호두알이 이수성의 미동조차 없는 굳은 소나기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이걸 겨우 소성에 도달한 수준이라고 부르다니. 이사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막내 제자를 내려다보았다. 애써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며 소성에 도달하는데 이 정도 걸린 건 그저 평범한 수준이라고 툭 던졌다. 그래, 지극히 평범하지. 그는 녀석에게 지금처럼 성실하게 차근차근 나아간다면 언젠가 큰 성취를 이룰 것이라고 격려했다. 그 말을 들은 선배 제자 방유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도저히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도 안 돼 소성에 도달한 게 평범하다고? 사부님은 저런 말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시는 걸까? 원홍은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 사부는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라고 타일렀다. 등 뒤에서 사부의 손은 말없이 꽉 쥐어졌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손을 쥐었다 펴기를 거듭하며 간신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에야 3일 뒤 작은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천천히 꺼냈다. 그것은 20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른 무관들과의 친선 경기였고 그는 원홍이 실전의 압박감을 경험하길 바랐다. 문건 무관도 참가하냐는 질문에 이수성은 녀석을 버리고 간 옛 선배를 포함해 그들도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그 자는 20살이 넘었기에 문건 무관의 에이스인 그의 동생이 대신 출전할 예정이었다. 이 사부는 제자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원홍은 사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기필코 우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솔직히 그가 결의를 다진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군자검의 동생을 박살내기 위해서든 매니저가 말한 1등 상품인 칠리안 연고를 얻기 위해서든 무조건 이겨야만 했다. 이 사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분위기만 익히라고 하면서도 1시간 동안 직접 녀석을 지도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은 아침 시간 내내 원홍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창수를 연마했고 이수성은 그 곁에 서서 조용히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렇게 훈련관 안에서 원홍은 창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으며 단 3일 뒤 라이벌의 동생을 완벽하게 꺾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전혀 다른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뚱보 매니저를 따라 어둑한 등록 사무소로 들어가는 원홍의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굽신거리며 웃어 보이고는 갓 발행된 지폐로 은원 360립을 책상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꾸벅꾸벅 조는 늙은 관리 앞에 돈을 정성껏 내려놓았다. 이를 위해 가보나 다름없는 옛집을 300원에 팔아치운 참이었다. 우효효의 저축까지 합치니 아들을 오관문 마차꾼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꽂아주기에 딱 알맞은 금액이었다. 참으로 소박한 꿈이 아닐 수 없었다. 뚱보 매니저에게 찔러줄 72원의 뒷돈은 아버지가 오늘 아침 일찌감치 건네준 후였다. 노관리가 돈을 세기 시작했다. 노인은 손가락에 침을 발라 지폐를 천천히 넘겼고 원홍의 아버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관리가 정확히 360원임을 확인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노인이 다시 손가락에 침을 발라 노동자 명부를 펼치고는 새로운 이름을 적어 넣을 붓을 집어들었다. 아이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아버지가 또렷하게 대답하자 관리는 멈칫하며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막 글씨를 쓰려던 참이었으나 그 특정한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며 커다란 먹물이 번져 페이지를 망쳐버렸다. 노인은 얼룩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깜짝 놀란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노인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방금 전에도 적었던 터라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후이 원홍이 바로 사부님의 직속 제자라는 사실이었다. 벌떡 일어난 노인이 아버지에게 붓을 들이밀며 정확히 어떤 한자를 쓰는지 직접 적어보라고 다그쳤다. 원홍의 아버지는 조심스레 붓을 받아 들고 빈 종이 위에서 뻣뻣하게 손을 움직이며 힘겹게 세 글자를 써 내려갔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세 글자, 후이 원홍. 그 이름이 확인되자 관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관장님의 직속 제자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니 그야말로 대재앙이었다. 그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 아버지를 화 어르신이라 부르며 굽신거렸다. 노인은 방금 전 아버지가 지었던 비굴한 미소를 똑같이 따라하며 황급히 책상 밑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은원 360립을 꺼내고 지폐 몇 장을 더 얹어서 아버지의 손에 도로 쥐어주었다.
노망난 두 눈이 멀어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친 듯이 사과해댔고 아버지는 돌려받은 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원홍의 아버지는 자신이 무언가 큰 결례를 범한 건 아닌지 몹시 당황했고 뚱보 매니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매니저는 노인을 한쪽으로 끌고 가 우리가 함께 일한 세월이 얼만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며 따져 물었다. 늙은 관리는 바짝 다가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아들한테 사기를 치려한 건지 알기나 해. 패닉에 빠진 노인의 얼굴 주름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누군지 묻는 매니저의 등줄기에도 불길한 예감이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어제 막 도착한 그 젊은이, 바로 관장님의 직속 제자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뚱보 매니저는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관장님과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서 뒷돈을 받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주머니 속에 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그는 허둥지둥 돈을 꺼내들고 환오인에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과장되게 큰 소리로 축하를 건넸다. 퉁퉁한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등줄기는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환오인은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평소 대단한 권력자로 우러러보던 두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깍듯하게 대접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이지 기이하고도 전례 없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노 관리의 허둥지둥 쏟아내는 설명을 듣고서 그는 곧 진실을 깨달았다. 아들 아홍이 관장님의 직계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직계 제자라니. 그는 그 단어를 숨죽여 끊임없이 되뇌었다.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에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어젯밤만 해도 아홍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저 장단을 맞춰준 것뿐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진짜 사실이었다니. 내 아들은 천재야. 천재라고. 눈시울이 붉어진 그는 남들 앞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눈가를 벅벅 문질렀다. 자랑스러움, 안도감, 그리고 순수한 환희가 한꺼번에 가슴속에서 벅차올랐다. 바로 이 순간까지 감히 느껴보지도 못했던 벅찬 감정들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꽉 메어 있었다. 형님, 이 축하금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매니저가 우겨댔다.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너무 섭섭하게 굴지 마시라고요. 속이 쓰린 것을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짓던 뚱보 매니저는 소매에서 음표 2장을 더 꺼내 환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옛날 집을 파셨다면서요? 누구한테 파신 겁니까? 제가 직접 가서 되찾아오겠습니다. 싹 다 리모델링도 해드릴게요. 돈 걱정은 전혀 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호영호재하는 형님 아우 사이 아닙니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절 찾아오시라고요. 그날 저녁 쥐레이 술 한 병을 들고 옛집으로 돌아온 위안홍은 아버지가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바퀴벌레가 들끓던 낡은 판잣집이 두부간 매니저가 아버지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는 덕분에 갑자기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짧은 셔츠 차림에 사내 여럿이 벽에 금을 메우고 방을 수리하며 쏘다니는 바퀴벌레까지 잡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관장님의 제자분이 돌아오셨군요. 위안홍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뚱보 매니저는 벌떡 일어나 정중하고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겼다. 매니저님, 위안홍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노 관리 역시 미소를 띠며 일어나 끊임없는 아부의 말을 쏟아냈다. 그는 조용히 선물이 담긴 꾸러미를 청년에게 건넸고 위안홍도 눈치껏 이를 받아들였다. 이 세계에선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거래였으니까. 가벼운 인사치레가 끝난 후 뚱보 매니저가 웃으며 말했다. 승급은 정말 엄청난 경사지요. 저희와 함께 구의샹정으로 가주시는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위안홍은 그들의 속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자신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이었다. 솔직히 말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수였다. 훗날 무관의 일들을 직접 관리할 생각이었다면 이런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겠지만 그의 야망은 스승님의 경지 넘어 아득히 먼 곳에 있었다. 이런 하찮은 파벌 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게다가 이 두 매니저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눈치챈다. 찻잔을 쥐고 있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이다. 위안홍에게는 이자들의 얄팍한 계략보다 아버지의 마음의 평화가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했다. 그래서 위안홍은 정중하게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사부님께서 내주신 수련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수련에 집중하셔야죠. 저희도 차는 다 마셨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구의샹정에는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모시도록 하죠. 흐트러짐 없는 위안홍의 자태를 보며 그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깨달은 두 사람의 미소가 살짝 굳어졌다.
날카로운 창처럼 뿜어져 나오는 그의 압도적인 기백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들은 서둘러 미소를 되찾고 고개 숙여 인사하며 물러났다. 매니저들과 인부들이 떠나자마자 초조하게 기다리던 화 아버지가 달려와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인지 캐물었다. 네가 정말 관장님의 제자가 된 게 사실이냐? 위안홍은 말문이 턱 막혔다. 아무래도 아버지는 어제 자신이 그냥 연기를 한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나 보다. 아들의 입으로 직접 확답을 듣자 화 아버지는 조타를 3번이나 연발하며 그제야 주름진 얼굴에 활짝 웃음꽃을 피웠다. 해가 저물고 집안의 외부인이 아무도 남지 않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화 아버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다. 얼굴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고 그가 수십 년간 견뎌온 고난이 순식간에 사라져 다시 젊어진 것만 같았다.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위안홍은 피땀 흘려 수련했던 그 모든 낮과 밤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느꼈다. 드디어 아버지가 남들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게 만들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위안홍은 번개처럼 빠른 창술로 식탁 위를 기어오르려는 바퀴벌레를 정확히 꿰뚫었다. 휙! 그는 해충 하나 없는 번듯한 집을 원했다. 부유층 구역에 있는 깨끗하고 아늑한 대저택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꿈꿨다. 저녁 식사 후 위안홍은 다시 창술 훈련에 돌입했다. 마음속을 짓누르던 오랜 짐을 덜어내서일까? 오늘 밤의 수련은 소름 돋을 정도로 매끄럽고 자유로웠다. 그 거대한 저택을 사겠다는 뚜렷한 목표에 이끌려 그는 육체의 피로마저 잊은 채 끊임없이 창을 내질렀다. 팟팟. 그는 거침없이 진도를 끌어올려 8단계 명경 숙련도를 600중 360위까지 채우고 나서야 마침내 밀랍나무 창을 내려놓았다. 현재 자신의 레벨이 이미 소성의 후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이틀 무렵 일어나 정오 전까지 대성의 경지에 도달할 계획이었다. 진먼 무술 대회까지는 25일이 남았고 무관 내부 테스트까지는 이틀 남은 상황. 매일매일 눈에 띄게 강해지는 이 짜릿한 감각은 위안홍을 완전히 중독시켰다. 그날 밤 그는 아예 창을 품에 꽉 껴안고 잠자리에 들었다. 혹시라도 꿈속에서까지 이 수련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였다. 다음날 점심 식사 직전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팍팍 하는 파열음과 함께 무려 7겹의 화선지를 단숨에 꿰뚫는 깔끔한 구멍이 뚫렸다. 7겹이나 되는데 찢어진 자국 하나 없었다. 그의 명경이 드디어 대성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600중 420을 가리키는 상태창 패널을 바라보며 위안홍은 벅찬 성취감에 전율했다. 끓어오르는 힘의 성취감으로 가득 찬 그는 이제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팔꿈치 치기가 대체 얼마나 더 파괴적일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한번 그 생각이 뿌리내리자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틀간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열망에 그는 이호성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갔다. 고목 앞에 서서 자세를 낮추고 두 발을 단단히 고정한 뒤 그대로 팔꿈치를 나무통에 박아 넣었다. 켈! 그 어마어마한 충격에 주먹 반개 깊이의 푹 패인 자국이 남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이미 소름 끼치도록 강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나무에 깊게 파인 자국을 바라보며 위안홍은 터질 듯한 자신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1명의 절정 고수, 2명의 영웅, 13명의 수호자. 그 누구도 그와 맞설 수 없었다. 이 젊은이가 기어코 명경의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전설적인 신창, 이허성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괴물. 부유층 구역의 작은 저택 안, 우샤오샤오의 두 눈이 번뜩였다. 신창은 비공식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을 가져다 줄 만큼 엄청난, 그야말로 규격 외의 인물이었다. 장팅과는 다르게 진먼에서 오래 머물렀던 샤오샤오는 그곳의 관습과 무림의 잔혹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먼 무관들의 룰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다. 평민 견습생은 10년 동안 자빌꾼으로 썩어야 하고 정식 제자가 되고 나서야 겨우 제대로 된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즉 다시 말해 위안홍은 이제 막 진짜 수련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뜻이다. 설령 2달 전에 정식 제자가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한 거짓말이 진짜라 할지라도 이 미친 성장 속도는 실로 경악스러울 따름이었다. 아무리 비밀리에 훈련했다 해도 2달은 눈 깜짝할 새였다. 단 2달 만에 명경 단계를 마스터하다니 아무리 신창 이서성 같은 대스승이 있다 해도 이건 진짜 천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재능이다. 이런 엄청난 재능이라면 6개월 안에 대성하고 3년에서 5년 안에 암경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터. 훗날 화경 단계에 오를 가능성도 무궁무진하지 않은가. 정말 안타깝군. 샤오샤오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너무 원통할 따름이었다. 앞으로 24일 뒤면 진먼 무술대회가 막을 올린다. 평민 출신이 3연승을 거두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무술을 배우는 것조차 금지당하고 만다. 이서성이 뒤에서 아무리 손을 쓴다 해도 최소 명경 단계의 정점에는 도달해야만 싸워볼 만한 기회라도 생기는 법. 시간이 너무 부족해. 샤오샤오는 고개를 저으며 뼈저린 아쉬움을 느꼈다. 위안홍에게 1년, 아니 단 6개월만 더 주어졌더라면 찬란한 미래를 거머쥐었을 텐데. 하지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법. 만약 그가 공식 무대에 올라 연이은 도전을 통해 무적의 기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의 성장은 거기서 멈출지도 모른다. 암경 단계에서 하경으로 오를 희망조차 없이. 게다가 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서성은 여전히 그를 비밀리에만 가르치고 있다. 이서성은 위안홍을 세상의 빛을 보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무술관에 숨겨진 카드로 남겨두려는 속셈이 분명해. 화가문의 상공회의소에서 집어모은 정보에 따르면 대놓고 처리할 수 없는 어둠의 일들을 맡기기 위해 그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샤오샤오는 이 퍼즐 조각들을 신중히 맞춰가며 위안홍의 미래를 서서히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엔 약간의 오차는 있을지언정 자신의 예상이 거의 적중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엄마, 위안홍의 미래가 한계가 뚜렷하다면 기껏해야 암경 단계에서 멈출 거잖아요. 도장의 공식적인 얼굴마저 되지 못할 텐데 왜 자꾸 그 사람의 자료를 보시는 거예요? 장팅은 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넌 암경 단계가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샤오샤오가 딸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솔직히 말해, 암경 고수는 10,000명 중 1명 나올까 말까 한 천재다. 7걸음 안에서는 그 어떤 총보다도 빠르고 치명적이지. 화경 고수들은 전략적 억지력이라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현실 세계에선 암경 고수가 무력의 최고봉이나 다름없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최상위권에 들 만큼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지. 바로 우리만의 고수가 없다는 거다. 진번의 9대 기동 중에서도 우린 믿을 만한 우리 소속 암경 고수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어. 외부 용병들에게만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해. 결국엔 그 객들이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 들 테니까. 하지만 우리 소속의 암경 고수가 상주하며 용병들을 통제한다면 우린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고 이 진먼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엄마, 설마 위안홍을 사위로 들이려는 건 아니죠? 장팅은 그제야 깨달았다는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샤오샤오는 단호하게 인정했다. 그 녀석의 타고난 재능에 이서성의 지도까지 더해진다면 암경 단계의 정점에 오르는 건 떼놓은 당상이야. 그는 내 최고의 오른팔이 될 거다. 게다가 그가 정말 너의 남편이 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화경 단계에 올릴 기회를 찾아낼 거다. 외부의 힘을 빌려 강제로 화경에 오르게 한들 화경은 화경이니까. 하지만 우명당 선배가 훨씬 낫지 않나요? 팅이 거세게 반발했다. 명당 선배는 명문가 출신이라 무술 금지령에 영향도 안 받고 재능도 엄청나잖아요. 게다가 위안홍보다 먼저 명경 단계에 도달했다고요. 선배에게 암경은 확정이나 다름없고 화경에 오를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게다가 곽 대사부의 공식 제자잖아요. 명당 선배를 얻는 건 2명의 화경 고수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서성의 제자라고 대놓고 밝히지도 못하는 위안홍 따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요. 공식적인 뒷배가 없으면 지위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명당은 안 돼. 샤오샤오는 딸의 말에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 녀석은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배경도 지나치게 막강해. 그 녀석과 결혼하는 건 늑대를 집안에 들이는 꼴이 될 거다. 하지만 위안홍은 달라. 위안홍은 전혀 다르지. 그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 심지어 자신의 스승조차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길 거부하지 않았나? 상공회의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그를 밀어주고 장팅 너 같은 명문가의 교수가 몸을 낮춰 그와 결혼해준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충성을 바칠 거다. 이것이 바로 황금대의 고전적인 전략, 영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만드는 것이다. 서양에서 사업을 일궈낸 우샤오샤오는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가 가장 나약할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훗날 충성심으로 뗄뜰 뭉친 암경 정점의 고수나 화경의 달인을 거느리게 된다면 더 큰 정복은 무리더라도 가문의 유산을 지키기엔 충분할 터. 게다가 운까지 따라준다면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 그를 화경 중기나 후기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샤오샤오는 망상의 끈을 끊어냈다.
이런 쓸데없는 허황된 꿈에 빠지기엔 그녀는 이미 100일몽을 꿀 나이가 훌쩍 지나버린 것이다. 하지만 꼭 저여야만 하나요? 장팅은 숨길 수 없는 불만을 터뜨리며 물었다. 그녀의 지독한 미련도 무리는 아니었다. 진먼 사범학교는 단 3개뿐인 여자 학교 중 하나로 입학 자체가 남자가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바로 징스대학 말이다. 그곳의 학생으로서 그녀는 언제나 눈부신 천재이자 모든 이의 이목을 끄는 중심이었다. 대가문의 수많은 도련님들이 매일 교문 앞에서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줄을 설 정도였다고. 화경에 오를 유력한 천재 우명당조차 그녀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지 않던가. 게다가 그녀의 친아버지 가문인 징칭의 장 가문은 최고의 부자들과 맞먹는 자산을 지닌 거대한 권력 그 자체였다. 이 진먼에서 그들의 유일한 한계라면 단지 그들의 영향력이 이 도시까지 뻗치지 못했다는 것뿐.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자신이 평민 출신의 무술가와 결혼한다니 당연히 격이 떨어지는 짓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리 같은 대가문 사람들에겐 선택의 호사 따윈 주어지지 않는 법이란다. 샤오샤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그 애와 알아가 보기라도 해. 정말 도저히 안 맞는다 싶으면 강요하진 않으마. 나중에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야. 딸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며 우샤오샤오는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삼켰다. 딸랑, 그녀가 종을 울려 하인들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화 노인을 찾아가 위안홍의 장래에 대해 담판을 지어야만 했다. 그렇게 끝없는 중매의 굴레가 다시금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위안홍은 아버지 화부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위안홍, 너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지 않냐? 화부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길 건너로 영감네 아들내미 좀 보라고. 그 집 손주는 벌써 아장아장 걸어다니더구나. 위안홍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솔직히 말해 그의 머릿속은 오직 무술 수련으로 꽉 차 있었다. 하루 18시간을 죽어라 수련해도 그는 여전히 느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에 쏟을 기력 따위는 없었다. 연애 따위가 쭉쭉 차오르는 숙련도 게이지를 보는 쾌감에 비할 소냐. 하지만 노을빛에 물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본 위안홍은 아버지가 얼마나 늙어버렸는지를 문득 깨달았다. 아버지는 늙었다. 그가 처음 원검 무술관에 입문했을 때의 그 건장하고 힘 넘치던 사내가 아니었다. 아버지 연배의 남자에게 천하의 대소사가 아무리 중하다 한들 대를 잇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동년배 이웃들이 하나둘씩 손주를 안아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아버지에게 크나큰 시련이었을 터. 아들의 수련에 방해될까 묵묵히 참아왔던 것이다. 마침내 마음이 누그러진 위안홍은 아버지의 밥그릇에 돼지고기 몇 점을 얹어드렸다. 노인은 본능적으로 나한테는 너무 기름져서 입에 안 맞는다며 고기를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려 했다. 위안홍은 억지 부리는 아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제발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작은 거짓말을 보탰다. 그런 핑계라도 없었다면 위안홍의 현재 수당으로 매일같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음에도 아버지는 절대 고기엔 손도 대지 않으셨을 테니까. 노인은 아들의 미래를 닦기 위해서라면 단 한 푼이라도 아끼려 들 뿐이었으니 이 녀석아 다 먹지도 못할 걸 왜 이렇게 많이 산게냐. 위안홍은 주인이 공짜로 줬다며 넉살을 부렸고 두 사람은 석양 아래 마주 앉아 입가에 기름기가 흐르도록 돼지고기를 즐겼다. 그는 일부러 비계가 많은 부위를 골랐다. 요즘 같은 시대엔 살코기보다 훨씬 귀하고 인기 있는 부위였으니 말이다. 고기 구경조차 힘든 아버지에게 그 기름진 부위는 그야말로 환상적인 진수성찬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평소보다 훨씬 말이 많았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의 무용담을 신나게 늘어놓는 동안 위안홍은 귀를 기울이며 이따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적막하고 외롭던 식사 시간은 마침내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위안홍은 휴가를 내고 북쪽으로 향했다. 그는 약속 장소인 번화가 시장통의 한 찻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손님은 적었지만 찻집 주인은 암흑가에서 은퇴한 뒤 이 조용한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위안홍과 장팅이 채 몇 마디를 나누기도 전에 갑자기 방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팅 언니, 거기 있어? 위안홍이 고개를 돌리자 종업원이 살짝 열어둔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진먼 여학원 문장이 수놓아진 검은색 주름 치마와 연파란색 상의를 입은 미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딱 봐도 장팅의 동급생이었고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다. 장팅 언니, 오늘 오후엔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소녀가 물었다. 뜻밖의 만남에 그녀의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는 동안 동행한 남자는 말없이 날카로운 눈초리로 위안홍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알고 보니 이들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진먼의 옛 이웃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에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장팅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위안홍과 거의 모르는 사이인 척 연기하며 그들을 위밍탕 오빠와 위밍팡 후배라 부르며 반겼다. 새로 나타난 이들은 팔괘장 대사의 제자인 위밍탕과 그의 여동생 위밍팡이었고 그들은 그저 지나가던 길이라고 주장했다. 언니 목소리가 들려서 인사하러 왔어. 위밍탕이 설명했다. 안 되니. 물론 장팅은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않았다. 위안홍과의 맞선을 비밀로 하기 위해 일부러 인적이 드문 이 찻집을 골랐건만 하필 위밍팡은 그녀의 절친이었다. 게다가 위밍탕은 위대한 대사의 수제자였고 그의 엄청난 팔괘장 실력은 그녀의 동경을 사기에 충분했다. 자신을 미행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장팅은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며 그들에게 차를 대접하기 위해 일어났다. 신경 쓰지 마. 팅팅 그냥 앉아있어. 우린 이미 주문했으니까. 위씨 남매가 테이블에 합석해 수다를 떨기 시작하며 말했다. 그들은 유학 시절 이야기부터 무술 수련의 고충까지 온갖 주제로 떠들어댔다. 마침내 위밍탕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순식간에 기압과 함께 장식용 나무 기둥을 내리치자 거의 1인치 절반 깊이의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다. 장팅은 진심으로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맨손으로 단단한 나무에 저런 자국을 남기다니 평범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솜씨였다. 가장 단단한 철목이 아니었다 해도 그 위력은 실로 엄청났다. 위밍탕은 곧이어 이 기술을 터득하는 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 경지에 오르는데 10년은 걸린다는 그의 허세에 두 여자는 깊이 공감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위안홍은 도저히 그 감동에 동참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 고생이라는 것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이틀도 안 돼서 이 기술을 완벽히 마스터했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지 알 턱이 없었다. 사실 그는 훨씬 더 단단한 나무도 주먹으로 반쯤 뚫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조용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감탄을 지켜볼 뿐이었다. 오빠, 이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어? 위밍팡이 묻자 그가 답했다. 2달. 위밍탕이 능글맞게 젠체하며 대답했다. 여자들은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그의 엄청난 천재성에 넋을 잃었다. 남들은 10년 걸릴 일을 2달 만에 해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위밍탕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는 위안홍을 향해 몸을 돌렸다. 위안홍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팅이 황급히 끼어들어 그를 대변했다. 이분은 말주변이 없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 위밍탕 오빠. 그녀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남매에게 설명했다. 그녀는 위안홍이 체면을 차리겠답시고 덤벼들었다가 동급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체면까지 구길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위씨 남매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녀와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들과 조금의 공통점도 없던 위안홍은 깔끔하게 신경을 꺼버렸다. 그는 젓가락을 창처럼 찌르는 신용을 하며 지난 이틀간 수련한 무술을 머릿속으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최근 훈련에만 매달리느라 차분히 돌아볼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배운 것을 완벽하게 소화할 절호의 기회였다. 머릿속으로 모든 동작을 신중하게 재생하자 명경의 힘과 팔꿈치 타격기에 대한 깨달음이 수정처럼 맑아졌다. 단순히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을 넘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완벽히 깨우친 것이다. 그 순간 눈앞에 시스템 알림창이 떠올랐다. 8급권 명경의 진척도가 600중, 무려 500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찻상 앞에 앉아있는 와중에도 무공이 진일보하다니? 이곳에 오기 전 진척도는 490이었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훈련을 완벽히 소화해내자 그의 이해도는 완전히 새로운 경지에 도달했다. 단숨에 진척도가 15포인트나 급상승하며 명경의 정점에 아득히 가까워졌다. 그는 자신의 무신승천 운명이 훈련을 위한 완벽한 안전망이자 엄청난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계적인 반복 훈련도 결국 결점을 고쳐주겠지만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재능이 성장을 365배나 폭발적으로 증폭시켜 주었다. 경지를 돌파한 이 미친 듯한 환희는 그의 머릿속에서 맞선에 대한 생각 따위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솔직히 말해 자신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조차 까먹을 지경이었다. 그는 약골을 꺼내 차와 함께 단숨에 꿀꺽 삼키고는 다시 한번 머릿속 수련에 온전히 몸을 던졌다.
젓가락을 임시창 삼아 힘의 흐름에만 온 정신을 집중한 채 주변 세상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장팅의 눈에는 맞선 상대가 위밍탕의 천재성과 경험에 쫄아서 입조차 뻥긋 못하는 찌질이로 보일 뿐이었다. 깊은 실망감을 느낀 그녀는 위안홍에게 일말의 관심조차 거두고 그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위씨 남매에게만 집중했다. 급기야 의자까지 슬쩍 멀리 떨어뜨리며 생판남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터져 나왔다. 뭔가 산산조각 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밀실 문을 뚫고 들어올 만큼 뚜렷하게 테이블이 뒤집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음이 점점 커지자 위밍탕은 종을 울려 주인을 부르고는 대체 아래층에서 무슨 난리가 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위씨, 남매의 지위를 알아본 주인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금방 해결될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주인은 연신 사과하며 몽둥이로 무장한 건장한 사내 67명에게 신호를 보내 난동을 진압하도록 서둘러 내려보냈다. 어둠의 세계에서 은퇴하긴 했지만 주인은 가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소규모의 행동 대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머릿수는 적었지만 동네 양아치나 주정뱅이들을 처리하기엔 충분했기에 일행은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연속된 굉음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예상과 달리 아래층의 소란은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훨씬 더 맹렬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나무가 박살나는 소리와 고통의 찬비명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우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렸다. 인내심이 바닥난 위밍탕의 주인을 다시 불러내자 그는 덜덜 떨며 홍승애가 쳐들어와 난동을 피우고 있다고 미친 듯이 사과했다. 주인은 사태를 수습할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인 뒤 직접 개입하기 위해 참담한 표정으로 아래층을 향해 뛰어내려갔다.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으나 그리 오래가진 못했다. 이내 싸우는 소리가 2층을 향해 거침없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팽팽해지자 장팅은 위밍팡에게 더 늦기 전에 뒷문으로 빠져나가자고 제안했다. 위밍팡은 코웃음을 치며 오빠는 홍승회 양아치들 따윈 가볍게 짓밟아버릴 수 있는 고수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고 말했다. 조금 전 위밍탕이 보여준 엄청난 팔괘장 실력을 떠올린 장팅은 적어도 지금 당장은 불안감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동네 양아치들 따위가 명경 고수의 상대가 될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박살날게 뻔했다. 위밍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팅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차가 식기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오겠다고 선언했다. 켈하고 문을 닫고 나섰다. 진정한 적수 따위 없다는 듯 여유만만한 발걸음으로 계단을 향해 걸어갔어. 밍팡은 신이 나서 손뼉을 치며 오빠의 팔괘장은 거대사님께 직접 전수받은 거라 오합지졸 따윈 순식간에 쓸어버릴 거라고 호언장담했지. 장팅이 맞장구를 치려던 찰나 켈,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문이 박살나며 활짝 열렸어. 피투성이가 된 누군가가 안으로 내동댕이 쳐지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졌다. 바로 그 팔괘장 고수 밍탕이었어. 의식을 잃기 직전에 참혹한 꼴로 말이야. 밍팡은 오빠를 부르며 꺄 하고 비명을 질렀고 장팅은 갑자기 밀려든 소름 끼치는 공포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어. 순식간에 찾아온 패닉.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단단한 나무에 손자국을 낼 정도의 실력자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위밍탕이 벌써 쓰러지다니. 완전히 두들겨 맞고 기절해버린 거야. 대체 어떻게 저런 무시무시한 고수가 이 허름한 찻집에 나타난 거지? 탁자 위의 차는 여전히 따뜻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 차를 마실 여유 따윈 당연히 없었지. 위밍팡과 장팅은 새파란 게 질린 얼굴로 문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마치 굶주린 곰처럼 거대한 덩치가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방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뒷골목에서 뼈가 굵은 찻집 주인마저 질질 끌려오고 있었어. 목을 덜미 잡힌 채 피투성이가 된 주인의 목숨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지. 침입자의 터질 듯한 근육과 거대한 체구만 봐도 답이 나오는 상황. 부채만 한 두꺼운 손에 밝힌 굳은 살은 그가 외곽원의 달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 입을 열기도 전에 날것 그대로의 흉폭한 오라가 공기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두 여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는 듯한 질식감 속에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다가오는 곰 같은 남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들 위로 솟구치자 마치 그들을 통째로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맨 앞에 서 있던 장팅은 그야말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어머니를 따라 세상 물정 좀 안다는 유명한 엘리트였던 그녀는 자신의 기지와 대처 능력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
아무리 험한 일이라도 말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 하지만 고수 밍탕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걸 본 순간 그 여유는 산산조각 나버렸어. 그녀를 짓누르는 압도적인 살기와 위협적인 거구 앞에서 그녀의 멘탈은 바사삭 부서져 내렸다. 머릿속은 완전 새하얗게 변해버렸지. 입은 꾹 다물린 채 대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 괴물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걸 공포에 질려 바라볼 뿐 온 세상이 쪼그라드는 것만 같았어. 모든 게 하얗게 흐려지고 오직 그 끔찍한 실루엣과 쿵쿵 거리는 무거운 발소리만 귓가에 맴돌았다. 장틴이 완벽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내 생각을 방해했잖아. 고인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한마디가 숨막히는 분위기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장팅이 눈을 깜빡이자 시야가 맑아지기 시작했지. 하얀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팟 하고 나타났다. 언뜻 보기에 크지도 위압적이지도 않았지만 마치 무거운 창처럼 꼿꼿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어. 그가 일어서서 그녀 앞을 가로막자 침입자의 짓누르던 압박감이 싹 사라져버렸다. 마치 그 창이 괴물의 오라를 꿰뚫어 버린 것처럼 마침내 그녀는 다시 숨을 쉬며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 후이 위안홍이었어. 세상에 그곳에 서 있는 게 바로 그였다니. 찻집의 분위기가 180도 뒤집힌 우리의 독점 중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되는 독점 방송, 후이 위안홍의 등장으로 판이 완전히 뒤바뀐 현장을 지켜보시죠.